호황일 때는 돈 된다는 얘기를 언론에서도 너무 때리고 주변에 때리니까 들어와요. 신기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일단 하니까 돈이 된다더라. 그렇죠. 그리고 2017년에 ICO 때랑 비슷한 느낌.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ICO에서 헤쳐먹은 애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니 돈 벌기 이렇게 쉬운데 이거 이용 안 한 게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은 준구 형하고 오랜만에 NFT부터 뭐 비트코인 ETF 그리고 가상 메타버스 세계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준구 형이 요즘에 이런 거 팔로우를 많이 하니까 준구 형 요즘에 변호사 일 잘 안 하고 뭐 거의 비트코인 투자자처럼 메타버스 주 막 이런 거 찾고 투자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시고 변호사라기보다는 어떤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10월 11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은 준구 형이 이거 찍자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다른 컨텐츠를 찍자고 했으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서칭도 할 텐데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가 아니고 근데 준구 형이 워낙 잘 알고 있는 분야라서 얻어가면 되겠다. 왜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잘 알지는 않잖아. 현승하면 되겠다 싶어서 네, 오늘 컨텐츠를 찍기로 했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 컨텐츠 찍기 전에 방금 종이랑 와인 컨텐츠 찍었고 오늘 부동산 잔금했고 잔금하고 또 영정이랑 1시간 동안 얘기하고 건축사랑 얘기하고 이러다 와서 목이 좀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준구 형에게 많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요즘 제 채널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익숙해진달까? 조회수 300밖에 안 나온다면서요? 260. 아, 200.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이제 사실 뭐 찍는다는 뭐 그런 개념보다도 워낙 이제 요즘 미술에 심취해 있기도 하고 잘 알고 해서 결합해서 얘기를 할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찾아오게 됐고요. 요즘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심심했죠. 요즘에 내가 이제 NFT를 한다고 하니까 또 미술을 잘 아시는 모 변호사님 계신데 그분이 그러면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하는 NFT 시장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하여튼 거기를 이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있어 보이는 미술품들이 쫙 있고 가격대가 뭐 보통 몇 억 단위, 적은 건 몇 천만 원 단위 그런 것들을 이제 NFT로 쫙 올려놨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서 약간 이제 한타가 오면서 그것도 자주 열리지도 않아. 항상 열려있지도 않고 시즌별로 열리는데 조만간 한번 또 열리는 것 같아요. 그 가격표를 보면서 원화의 시장이 이렇게 거대한 것이었구나. 이제 워낙 요즘에 이제 원화에 관심 많으니까 NFT가 제일 많이 거래가 되는 것이 오픈시라는 사이트가 네, 있어. 거기가 이더리움, 뭐 클레이튼, 폴리곤 뭐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을 바탕으로 한 것들을 다 올릴 수 있는 지금 이더리움 계열에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인데 거기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 있잖아. 그럴듯해 보이는다는 게 어떤 뜻이죠? 딱 봤을 때 좀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것 예쁘다. 같다. 뭐 이더리움 단위로 하면 뭐 5개, 10개 이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 같은 미술 까막눈들은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싼 것만 사는 거예요. 싼 것만. 싼 거 뭐 아주 뭐 이렇게 소액인 거 이런 거 이제 사면서 놀고 있는데 약간 좀 조잡한 애들. 조잡하기도 하고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는 원래도 에디션이라는 게 이제 원화에도 있지만 그렇죠. NFT 시장에서는 에디션이 천지거든.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에도 암호화폐 지갑이 있습니다. 클립이라고. 그 클립에서 클레이튼이라는 코인을 이용해가지고 NFT를 매일 아침 9시마다 팔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특색이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조금 유명하거나 우국원 뭐 이런 분들 거도 이제 가끔씩 나오거든요. 전병삼 뭐 이런 분들 거 나오는데 그게 순식간에 매진이 되는데 대부분 다 에디션이에요. 100개, 77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합치면 막 2, 3억 단위가 넘는 그런 돈이 되더라고. 그런 에디션들이 NFT 시장에는 좀 더 많이 퍼지고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원화 시장에도 이 에디션이 요즘에는 이제 좀 대중적인 거야? 그렇죠. 에디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A라는 작가가 있어요. 캔버스 가격이 100배가 오른다. 그랬을 때 에디션 100배 안 올라요. 에디션은 오르는 폭이 되게 적어요. 그냥 에디션은 말 그대로 프린트예요. 작가의 터치도 없고 유니크 피스가 아니라는 거죠. 에디션 발매량이 적을수록 가격이 비싼 경향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에디션의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고. 근데 에디션이 왜 요즘 붐이냐를 보면 이건 더 명확한데 미술 시장이 호황인 경우에는 에디션이 굉장히 붐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게 단순해요. 원화는 비싸요. 일단 원화는 이제 사람들이 접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에디션은 싸잖아요. 근데 에디션은 오르는데 한계도 있고 에디션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화를 소장하지 못하는 뉴비들, 주머니 사정이 좀 가벼운 분들이 보통 해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미술 시장 호황이면 뭐가 좋겠어요. 뉴비들이 많이 들어와요. 돈을 싸들고 들어와요. 장기적으로 컬렉터로 계속 남는 사람들도 있고 걸음망에 걸러져서 호황일 때만 들어왔다가 재미를 못 보거나 재미를 좀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불황 때 다 사라져요. 그리고 여가 자꾸만 이렇게 뭘 해달라는 거야. 불황일 때는 사라지는데 불황일 때는 이런 뉴비들이 진입을 안 해요. 돈이 안 되니까요. 호황일 때는 돈 된다는 얘기를 언론에서도 너무 때리고 주변에 때리니까 들어와요. 그럴 때 에디션이 잘 팔려요. 근데 불황일 때는 에디션이 진짜 안 팔려요. 원화만 가지고 있어도 수장고를 보내야 될 판이에요. 너무 많이 사가지고 미술품을. 근데 제 이런 고민들은 제 주변 다 해요. 그리고 레리 가고시안이 되게 유명한 말을 했는데 자신의 집에 벽이 다 찼다고 그림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컬렉터가 아니다 뭐 이런 말도
했었어요. 저 책에서 읽은 거예요. 근데 컬렉션을 하다 보면 집에 벽이 다 찬다고 그만두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수장고로 보내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컬렉터들 에디션을 과연 사느냐? 안 사죠. 그렇죠. 그래서 에디션은 가격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 쿠사마야이 같은 건 뭐 5천만 원도 6천만 원도 하는데 요즘 시장이 너무 좋아서 많이 오른 거긴 해요. 원래 이완 에디션 석파나 같은 경우에 3,400만 원 하다가 최근에 막 1,500만 원까지 씻어졌어요. 시장이 워낙 좋은 거죠. 사실 뭐 그냥 직장인 분들, 뭐 주머니 사정이 뭐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또 지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르는 건데 불황일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되게 잘 지적을 해줬고 그 에디션에 있어서 NFT 쪽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다 맞아요. 왜냐면 지금 NFT도 완전 불타오르고 있고 누군가 만들어서 찍어내기만 하면 가격이 붙으니까 NFT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수장고가 필요 없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장점이고 소유권이라든지 저작권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그건 에디션 아니었지만 과연 내가 출력할 권리가 있는가? 약간 그런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림의 경우에는 요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어요. 근데 소유권이 한 사람한테 있잖아요. 근데 작품이 하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작권이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똑같은 그림이 여러 개가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그 중에 소유권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에 그걸 얹어가지고 소유권은 그냥 확인해 준 건데 요거랑 똑같은 거에 대해서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다. 이상하잖아. 근데 이게 원하시냐고 좀 비슷한 게 들어보니까 제가 어떤 에디션을 하나 샀어요. 이거를 내가 너무 좋아서 회사에도 걸고 싶다. 똑같은 거를 두 개 사기엔 좀 돈이 없다. 소유권은 내가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그냥 회사에 걸어놨어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상업적 목적으로 이걸 판매를 하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NFT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상업적으로 파는 건 당연히 이제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되는데 NFT는 지갑에 들어있는 거라서 보여주는 건 어디서든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본 NFT들은 이제 그림도 있고 동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면 디지털 액자 안에다가 넣어서 돌려요. 디지털 액자를 걸으면 거기 트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세 군데의 디지털 액자에다가 각각 그거를 틀어요. 한 에디션을. 해도 되는 거냐. 그 다음에 그 거는 거를 중에 하나는 우리 집이 아니야. 가능하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 이제 범죄적인 얘기를 빼고 그래서 이제 그 에디션 시장이 이제 NFT에서 이제 불타오르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그 저장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더 에디션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원화가 얘기하신 대로 너무 비싸요. 아무리 유명한 분의 작품이긴 하지만 그거에 NFT가 이 정도 가격이 대단히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사실 저 형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타카시도 발행을 했고 많은 작가들 특히나 이제 팝아트 계열이나 가벼운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은 지금 다 NFT에 다 뛰어들고 있어요. 데미안 호스트도. 네, 데미안호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많은 작가들이나 갤러리들 NFT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신기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일단 하니까 돈이 된다더라. 그렇죠. 이건 그리고 2017년에 아이쇼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사실 제가 아시는 분들도 NFT 쪽에다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돈을 좀 땡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진짜 미술적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들도 몰라요. 발행하는 걔들도 자기들도 회의를 갖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지 라고 하는데 발행을 해요. 돈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미술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저는 미술을 전혀 모르지만 저도 그런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진 NFT가 발행이 됐어요. 일단 재밌어. 그리고 우리가 20원에 팔았는데 이제 오픈시 같은 마켓에서 막 200원, 300원에 팔려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거를 처음에 뛰어들어서 사고 싶어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2017년도에 ICO 흐름이랑 비슷해요. 일단 돈이 돼. 그래서 뭐 민팅이라고 하는데 100개를 이제 발행을 받아요. 하나에 뭐 10,000원을 받았다.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작품 2개만 100만 원짜리가 나오면은 나머지는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버리지도 않고 플로어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최소한의 가격 같은 게 잡혀. 그럼 이제 거기다가 막 이제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회수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 가서 이제 돈 벌고 지금 우리나라는 좀 안 그렇지만 이제 해외 특히 이제 영어권에서는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그래서 미술사적으로 과연 이 NFT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2017년도에 ICO랑 다르지 않다고 봐요. 비트코인 막 한참 열풍일 때 ICO해서 헤쳐먹은 애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코인 시장을 보면서 저도 물론 코인을 좀 가지고 있지만 저는 팔 적도 없고 전 사기만 했어요. 단 한 번도 안 팔았어요. 난 한 번도 뭐 차익 실현을 해본 적이 없는데
건데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뭐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 저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근거도 별로 없어요. 난 10만 불 이상 갈 거라 무조건 생각하고 있거든. 근거는 제 채널에서. 네, 근거는 여기서 찾으시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냥 더 갈 거라고 난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근데 내가 코인 시장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게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는 시대를 돌이킬 수 없는 전 대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어요. 여기서 뒤로 간다는 거는 문명을 퇴보시킨다는 거랑 난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이 닷컴 버블이 막 끼고 했다라고 해서 인터넷을 뭐 끊어버릴 거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 너무 화가 나는 게 신기술이고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모이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하니까 2017년에 많은 사람들이 ICO를 해서 너무 많은 돈을 헤쳐먹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개인들 주머니에서 나왔단 말이야. ICO라는 게 코인 상장이잖아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형이 많이 하시는 솔라나. 솔라나? 얘기했다.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 그래도 알트코인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김치코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냥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이런 코인들은 불법적인 세력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진짜로. 발행하고 기술도 없고 아무런 내재 가치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어. 미래에 뭐 기대되는 것도 없어. 일단 발행해놓고 돈 쫙 빨아당기고 그냥 버리는 거야. 그런 코인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우리가 실명계좌 확보 못하면 다 폐쇄시켜버리겠다 막 했을 때 빗서밋니, 업비트니 이런 데서 코인 막 다 상장 폐지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그 이유가 뭐겠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껍데기일 뿐이란 말이야. 근데 그 껍데기를 만든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애초에 이게 폐지될 걸 알고 있었어. 제가 아시는 큰 투자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떤 후배를 만났는데 그 후배가 이랬대. 난 코인으로 올해 120억 벌었는데 투자해서 번 게 아니라 ICO에서. 투자해서 번 거는 인정. 그건 리스크 테이크하고 번 거잖아. 근데 ICO는 거의 사기란 말이야. 돈 버는 게 거의 다. 근데 ICO에서 돈을 그냥 쫙 빨아먹고 벌었다는 거야. 코인을. 그리고 또 상장할 거래. 결국 개미들은 피똥 싸고 그 사람들은 몇백억, 막 1000억 단위, 2000억 단위를 해먹고. 근데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 아니 돈 벌기 이렇게 쉬운데 이거 이용 안 한 게 바보 아니에요? 위법도 아니다. 근데 이렇게 돈 벌기 쉬운 세상에 조금만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버는데 이거 안 하는 게 바보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면서 야 이게 아무리 세상이 변하면 새로운 부자들이 나타나고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는 자기들 인정하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2017년에 ICO를 한탕 크게 해먹으신 분들이 계시고 최근에 코인이 다시 불장이 되면서 2021년에 그때 엄청나게 해먹었어요. 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해먹었어요. 그렇죠. 법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안 받은 건데 그런데 되게 많아. 내가 솔직히 실명 알고 있는 코인들도 되게 많은데 답답해요. 되게. 맞아요. 근데 이제 NFT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유행이 안 해서 오히려 다행이긴 한데 지금 뭐 외국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구조가. 더 쉬운 게 뭐냐? NFT는 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시장에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돼. 올려놓기만 하면 누군가 이제 사가는데 처음부터 커뮤니티를 만들어. 발행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요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모인 다음에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디스코드라는 앱이 있는데 비슷한 뭐 이렇게 관련 앱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좋게 말하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요. 커뮤니티 형성이 되면은 가격을 이제 20원짜리를 100원에 올려놔도 자기들끼리 또 막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오르는 것처럼 보이면 코인이랑 똑같은 게 일반인 유저들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ICO로 사기칠 때 그런 걸 제일 많이 자기들끼리 자전거를 해서 가격 올리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쭉 끌어올린 다음에 빠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데다가 또 요건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인의 경우에는 20원에서 2,000원 올리면 와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상한 거 아니 이렇게 말하지만 그림은 그런 말을 안 해. 산 사람조차도 난 2,000원에 그냥 미술품을 소장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메이저들이 바닷가에 물량 내놓으면서 또 돈 회수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시장이 되고 NFT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하면 여기는 아예 거래가 정지돼 버려요. 그렇죠. 똑같네요. 그렇죠. 똑같네요. 네, 똑같잖아요. 거래가 싼 값에 되는 게 아니고 정지돼 버려요. 그렇죠. 애초에 이제 아주 유명한 것들을 빼고는 내가 이 그림을 그냥 좋아서 산 거지 그렇죠. 가격은 0원이야 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형 얘기 들으니까 NFT 시장이 굉장히 첨단 기술이고 블록체인 기술로 뭘 하고 뭐 아무리 포장을 해도 결국은 실물 자산하고 나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미술 시장도 호황일 때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이 다 팔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뭐 저를 싫어하시는 미술계 관계자분들 계실 텐데 그냥 하자면 요즘에 미술계 관계자분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악성재고 다 털었다고. 이우환 작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우환 작가라고 해도 그 도상과 크기와 어떤 형태와 작업 방법에 따라서 A, B, C, D, E, F, G 등급이 다 있어요. 일반 사람은 잘 모르지. 근데 불황이 와도 살아남을 만한 작품들은 A 등급의 작품들이에요. 그렇죠. A 등급의 작품은 이 사람이 미술사 쪽으로 완전 죽어버리지 않는 이상 언젠간 다시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완 작가가 요즘에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파나 같은 경우는 4배도 오르고 막 이랬는데 원하는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의 좋은 도상을 비싸게 주고 사도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이상은 더 간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물론 더 비싸게 주고 사면 안 되죠. 최대한 싸게 사야죠. 얼마에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자산은 사실. 어쨌든 똑같네요. 호황기 때는 저런 게 왜 팔려? 야, 저런 걸 왜 사? 하는 것도 다 팔려요. 너무 이게 열기가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불황일 때는 정말 컬렉터들만 그림을 사고 호황일 때는 컬렉터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사요. 이거 한 1억 주고 사면 뭐 2억 대인데 이러면 다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가격을 끌어올린 거거든. 그럼 이게 계속 갈 거냐? 갈 수도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 텀이 꺾이게 되면 모멘텀이 꺾이면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주로 역할을 했던 밑에서 받쳤던 사람들이 다 나가요. 그럼 이 역에 무너져 버려요. 전체적으로 조정이 오는데 A급 자금은 조정이 와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왜 사지 하는 것들은 못 버텨요. 왜냐하면 이게 불황이 왔을 때 어떤 기업이 어려워지는 거는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사업의 비전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당연히 뭐 사업이 꼬꾸라지고 이러면 주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거래가 되는 이유는 실물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요. 미술은 실물 자산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믿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C등급, D등급 정말 가격대가 낮은 호황이니까 팔리는 작가들은 작가는 계속 나와요. 문제는 계속 새로운 그림이 나오고 계속 작가들이 나오고 계속 라이징 스타가 나오고 1년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작가가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작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 떴다가 이슈에서 없어졌어. 10년에 다시 이 사람의 전성기가 올 거냐? 안 와요. 2차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고 사라져버리고 옥션에도 모습이 안 보이고 그 자리를 새로운 신진 작가나 새로운 라이징 스타가 채우는 거예요. 안타깝다. 근데 진짜 코인이나 NFT 시장이 똑같네. 일단 코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에 업비트에 있던 코인들 중에 90%는 상장 폐지됐어요. 코인 시장도 상장 폐지가 되면 아예 거래할 데가 없어지고 아예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요. 주식은 그래도 회사가 뭐가 있고 망하든 뭐 영원히 되사든 뭐라도 남는데 애초에 그 코인 자체는 거래가 되지 않는 순간에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네트워크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NFT는 더해. 그래도 우리 코인은 던질 수는 있어. 누군가 아주 싼 값에라도 받긴 받아. 근데 NFT 시장은 아예 안 받지. 그림도 그래요. 제가 아는 치는 분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평생 컬렉팅을 하셨대요. 한 300점 넘게. 그래서 이제 국내 옥션에 뭐 관계자를 불렀대요.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 딱 3점 가져가더래요. 맞아요. 그 NFT도 약간 그런 분위기 형성이 돼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에서 뭐 크립토 펑크 그런 것들은 이제 누가 봐도 엄청 비싸고 누가 봐도 엄청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떨어져도 올라올 수 있어. 그렇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불황이 계속돼서 그 커뮤니티가 해체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긍정적인 얘기로 이제 나가면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는 수장고가 필요 없다. NFT는 수장고가 필요 없고 그냥 쭉 넣어놨다가 걸면 되는데 어디다 거느냐? NFT를 사용하는 방법에 이제 가장 요즘에 대표적인 거는 온라인상의 이제 랜드, 샌드박스라는 데가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유명할 것 같은데 아예 크립토 복셀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실제 있는 지도를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팔아요. 그 안에 있는 건물 같은 데 들어가서 벽에다가 그림을 거는 거예요. 다른 아바타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이제 가장 1차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희 거예요? 싸이월드 할 때 도토리로 아이템 사가지고 걸어놓는 거나 맞아요. 그 확장 버전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다른 점은 그거는 싸이월드 안에서만 되지만 얘들은 그것이 이제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요 이제 NFT의 좋은 점은 위작에 대한 논란이 아예 없어. 아예 거래 모든 과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발행할 그 민팅이라고 하는데 그 민팅을 했을 때부터 지금 여기 올 때까지 히스토리가 다 남아. 그러니까 아예 위작에 대한 그런 게 없고 위변조 때문에 디스카운트된 가격 같은 것들이 제 가격을 찾아갈 수도 있고. 요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듣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 A라는 NFT 이거 되게 예쁜 머리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안에 샤넬백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럼 에디션으로 10개 더 찍어서 얼마에 팔게. 가격이 올라서 1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얘가 또 욕심이 나서 80만 원에 또 밑에 찍어요. 팔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명품처럼 구찌에서도 이렇게 제페토에다가 뭐 만들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이게 현실에서도 구찌나 뭐 루이비통, 샤넬이 비싼 이유는 찍어내긴 하는데 조금씩 찍어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들이 그런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찍어낼 거라는 믿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NFT든 뭐든 간에 가상현실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들이 현실 세계에서도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사회적 스테이터스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차취제를 소비를 하는데 항상 맞아요. 인류 역사는 그래왔었고 그게 디지털로 옮겨가는 것 뿐이네요. 정확해요. 메타버스랑 블록체인이 연결된 세상이 무서운 점이라고 할게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리니지도 사실은 하나의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어요. 리니지에 있는 이 아이템이나 돈 같은 것들은 외부로 제한적으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NC에서 얘를 정확히 얼마나 발행하고 얼마나 발행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매한 점이 있지만
만약에 구찌가 구찌백을 발행을 해요. 10,000개만 발행했다. 근데 그게 블록체인에 다 남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구찌백을 보고 10,000개 에디션이라는 걸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위변조도 안 되고.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얘들은 헐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백 같은 거는 쓰다 보면 막 이렇게 망가지지가 않아.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 온라인에서의 명품이 과연 오프라인보다 못할까? 이미 제페토가 뭐 확인하고 있고요. NFT가 결국 인간의 허영, 욕망 이런 거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나 어쨌든 그래픽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인간의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그래픽일 뿐인데 그것들이 더 높게 형성이 되고 미술품도 그렇죠. 제가 든 생각이 오프라인 세계에서 강자들 샤넬, 뭐 에르메스, 페라리, 뭐 포르쉐 이런 브랜드들이 너무나 유리한 시장이고 나 제페토에서 포르쉐 타는데 그리고 이 포르쉐 NFT 요거를 다른 메타버스에 또 가져 또 타고 이런 식으로 파킹도 해놓고 나중에 기름 파는 놈도 나오겠어?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부동산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닉바잉을 하는 거잖아. 내가 여기서 밀려나면 나는 끝이다 내 인생은. 근데 사실 가상세계에 있는 땅이나 가상세계에 있는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체성 우리가 여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친구들을 사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길 바라고 이런 것 때문에 메타버스 안에서 집도 짓고 싶은 거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어떤 비싼 자를 살 때랑 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발렌시아가 옷을 입는다. 그거를 입을 때부터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가가치라는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구찌백이 있어. 메타버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면은 어이가 없어요. 하지만 그 몇백만 원의 가격이 누군가 인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거든요. 제페토에서 있던 애들이 해보니까 결국은 구찌를 걸쳐야 간지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완 작가 그림을 얼마 전에 샀어요. 우리가 다이얼로그를 산다 했을 때 점이잖아요. 점 하나 또는 두 개, 뭐 많으면 세 개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데 이완 작가의 점이 어떻게 생겨야 가장 좋은가? 점의 형상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살짝 삑살이 살짝 이렇게 보이지도 않아. 나면 이렇게 떨어져.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점은 이렇게 생겨야 돼. 점의 비율은 이래야 돼. 그래? 내가 말하면 너무 유치하고 웃긴데 이러면 되게 이완 선생님이 너무 좀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이완은 되게 대단한 작가고 우리나라의 모든 미술품 가격은 이완이 천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걸 봤을 때 결국 시장의 평가는 누구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하면서 이제 나름의 순위가 매겨지는 건데 얘기 듣다 보니까 뭐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비슷해요. 크립토펑크도 비슷비슷한 흥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들만의 그런 게 이제 남아있긴 한데 중요한 건 시장의 평가니까. 근데 이제 NFT 자체는 결국에는 그거를 사용했을 때 부가가치로 인해서 결국은 가격이 결정되는데 현실 세계와 전혀 다르지 않다 저는 생각해요. 중고용왕 얘기하다 보니까 NFT에 관련된 기술적인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것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은 다 똑같고 어느 시대나 맞아. 그거를 어떻게 구현해내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특히 NFT를 아는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어린 분들은 이미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게 어떤 가치인지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메타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버스를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건 사실 이미 뭐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하고 나니까 메타버스 관련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완전히 대급등을 했어요. 그럼 이게 단순히 지금의 세일 밸류보다 메타버스 관련된 시장이 커지면 기존의 뭐 예를 들어 코카콜라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더 넓게는 샤넬, 에르메스 이런 어떤 페라리 이런 데 주식이 더 오르겠네요. 사실 이거는 이미 오프라인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프라인의 명품 가격이 오르는 구조를 생각해보면 왜 그런 것 같아요? 브랜드 네임, IP, 자기가 고유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형 이제 재밌는 게 실물 기반으로 하는 그런 하이엔드 마켓에 있는 뭐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산량의 한계도 있고 반도체 이슈 때문에 차도 생산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공급을 무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가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근데 이걸 디지털로 옮겨가게 되면 가상세계로 가게 되면 원가가 제로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그게 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구찌의 플라스틱 백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 백이 막 80만 원에서 지금 뭐 몇백만 원, 그러니까 백 몇십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그냥 플라스틱이야. 에디션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들이 대량 생산돼서 쫙 뿌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디자인보다도 브랜드의 로고가 써있는 발렌시아가, 디올 이렇게 써가지고 뭐 그냥 막 팔았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잘 팔렸어. 근데 사람들이 더 이상 진짜 심미적인 내가 디올을 들고 있어. 내가 발렌시아가를 입었어.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시대가 이미 왔다고 저는 생각을
생각해요. 장 보드리아르가 기호가 전부인 세상, 기표와 기가 닿지 않는 세상.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기표라는 게 있었을 때 이 기표가 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이 기능이라든가 본질이라든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오늘날 디지털 시대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호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루이비통이라고 하면 장인 정신이 담긴 가죽과 디자인, 뭐 이런 디자인 거. 그리고 그렇죠. 튼튼함 이게 기이거든요. 이게 기능 본질적인 부분인데 사람들은 더 이상 그걸 소비하지 않는다. 기호 자체만 소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 보드리아르가 정말 천재예요. 몇십 년 전에 이걸 얘기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다시 그 심미적인 수준으로 내려가서 루이비통이 어떤 백이 예쁘고 어떤 백이 안 예쁘고 마크가 하나도 없어도 이렇게 말하는 날은 과연 다시 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뒤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그것은 메타버스로 옮겨가면은 거의 뭐 확실하게 나타날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IP나 브랜드를 가진 데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앞으로 이제 뭐 주식시장이나 투자 환경을 볼 때 이런 환경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는 산업 인더스트리가 어디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맞아.